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안전이별하고 싶어요. 친구의 차가운 배신, 무선 인터넷 쓴다고 돈이 더 드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운전자들이라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 색깔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순간 멈춰야 할지, 그대로 가야 할지 망설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구간을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딜레마 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한 화제의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파란불과 빨간불에 비해서 노란불은 정확히 어떤 것을 강조하는 신호인지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딜레마 존에서 노란불이 켜지면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만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었다면 내가 교차로에 들어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멈춰야 하며, 이미 했는데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사안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5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 부천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 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유독 사고가 잦은 구간인 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원심 판결 먼저 들어볼까요?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A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 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 거리는 이보다 긴 30.72m 내지는 35.85m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 거리는 이보다 긴 30. 이렇게 추정이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 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입니다.
2심도 마찬가지로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 거리보다 짧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네, 원심 판결은 A씨의 주행이 신호 위반이 아닌 거라고 본 건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어땠나요? 반면에 대법원은 입장이 달랐는데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가 켜지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앞에서 멈춰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급제동으로 교차로 항복판에 서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고심에서 유죄 취지를 인정하면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나요? 네, 한때 큰 이슈가 되었던 한 아나운서의 딜레마존 사고에서 이미 대법원은 신호 위반이 맞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도 해당 판결을 근거로 들어서 사용했는데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1년 5월 10일 전직 아나운서 A씨가 서울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며 황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고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신호 위반이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란들이 있었나요? 네, 이번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 신호로 변경이 되면 무조건 정지해야 되고 급제동 등으로 교차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지할 경우 후방 차량과 추돌할 위험성이 커지고 교차로의 교통 흐름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더라도 황색등이 켜진 시점의 속도와 정지선까지의 거리, 노면 상태, 뒤따르는 차량과의 간격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사고가 우려되어 정지 대신 통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은 딜레마 존이나 교통 흐름, 2차 사고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급제동하라는 내용은 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갑론을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교차로 진입 전 황속 신호 시에는 정지해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교통 현실과 딜레마 구간을 간과했다는 그런 비판도 저 역시 운전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전자가 교차로 부근에서 더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도 신호 잔여 시간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잔여 시간이 표시되는 것처럼 운전자의 주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표시된다면 황색 신호가 임박할 때 더욱 감속하거나 방어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신호 위반이나 교통사고 등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딜레마존 교통사고로 자칫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황색 신호에서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우선 멈춰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전 남편 사이에 저랑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재혼을 했고, 지금 남편은 자녀가 없어서, 원래 자식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그 절차를 진행하다가 좀 걱정되는 게 생겨가지고 연락을 드렸는데, 어떤 점이 걱정되실까요? 일단 재혼을 제가 했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는 아이가 따로 표기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지금의 남편이랑 아들이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남편보다 먼저 죽게 되면 제 재산이나 저희 남편이랑 모았던 재산이 그 남편의 형제자매들한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죽고 나면은 이 재산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가게 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남편분은 지금 부모님이 살아 계신가요? 남편분은 부모님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아, 양친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네. 지금 자녀에 대해서 입양은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입양 절차를 따로 하지는 않았어서. 네. 지금 남편은 만약에 우리가 입양을 하자고 하면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이라도 뭐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남편분이 특별히 입양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면은 사실 입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사실 자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많이 이제 재혼 과정에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제 내가 10년, 20년 자녀로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상속권이 없냐, 나도 자녀인데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입양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남편분의 자녀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거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분은 미성년자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성년자신가요? 지금은 성년이에요. 아, 성년자예요. 성년자고 지금 전 남편분은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고 전 남편분이 살아계시다면 이 입양 절차에서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성년자라고 했을 때 뭔가 입양을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냐 뭐 이런 소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 사안에서는 이제 재혼 과정이고 이런 부분을 소명하셔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상담자분은 재혼하셨다고 하셨는데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사실혼 관계실까요?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 혼인신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은 뭐 좀 더 안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입양 절차를 거쳐 놓으면은 이제 자녀분도 법적으로 남편분의 자녀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입양하는 데 있어서 뭐 남편은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있나요? 남편이 3남 1녀 중에 제일 맞이거든요. 제일 맞으시고 뭐 지금 두 분께서 일구신 재산 같은 경우에 이제 남편분 부모님의
남편에게 물려받은 그런 재산이 좀 많을까요? 물려받은 건 따로 없고 제 소유의 아파트가 하나 있고 남편이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현금이나 예금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이제, 지금 적법하게 상속이 다 정해져서, 남편분한테로 넘어왔다면, 지금에 와서는 이제 형제자매가 어떻게 할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분쟁의 여지가 좀 더 많은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이 조금 이제 아이도 성년이고 뭐 좀 번잡스러울 것 같다라고 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유언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기는 해요. 요즘에는 또 뭐 유언 대용 신탁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류분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지금 현 민법상으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안전하려면 입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드리는 거죠. 네. 그 입양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되나요? 입양하는 절차는 일단 법원에 입양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해당 요건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인 입양을 자녀분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사람의 복리를 자의 복리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의 복리를 위해서 이 입양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혼인하신 지 좀 되셨다고 했잖아요. 남편분이랑.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동의서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동의서 같은 것도 원래는 전 남편분이 이제 살아 계시다면은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사망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가령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고 전 남편이 살아 있는데 전 남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절대로 이 아이는 입양을 제한 과정에서 못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상담 주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절차상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전 남편이 부모다 보니까 친부모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이분이 답변을 안 하시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이 그와 동일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입양 안 돼! 라고 했어도 법원에서는 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때 이 재혼 가정에 입양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반대를 해도 여기서 답을 안 해도 이제 되실 수 있죠.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사안은 두 분이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재산 입양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법률 혼이니까 어머님은 당연히 이제 상속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만약에 남편분이 먼저 사망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자녀분한테까지 상속이 올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머님을 거쳐서 이제 바로 상속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입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남편분한테는 1.5, 우리 자녀분한테는 1로 어머님의 재산이 상속이 될 텐데 아버님한테 가는 1.5에 대해서는 상속이 전혀 없으니까 이건 거기에서 이렇게 상속 분배되고 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두 부모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 입양을 하는 것이 제일 좋고 아까 말씀드린 뭐 유언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증여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유언 뭐 대혼 신탁이라고 해서 금융회사에서 지금 내가 언제까지는 우리 병원비로 이렇게 쓰되 이제 자녀가 몇 살이 되면 내지는 내가 죽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나면 이거를 어떻게 걔한테 뭐 매년 얼마를 분배해 주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얼마를 주겠다든지 뭐 1년에 얼마를 찾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신탁을 해 두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탁을 할 때도 그렇고 뭐 공증 기부 관련해서 공증을 할 때도 그렇고 맨 마지막 말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유류분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한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분이 들어왔을 때 아직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민법상으로 다시 이제 개정 작업을 거쳐져야 정확히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유류분에 대해서 다시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는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형제 자매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분이 큰 거부감이 없고 자녀분이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이제 입양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도 이제 부모 관계를 형성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혼한 전 남편의 동의서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쵸. 지금 또 사망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재혼한 남편, 현재 남편 동의가. 전 남편 말고 현재 남편분은 이제 입양을 하시는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당연히 그 의사가 있으셔야죠. 입양을 하겠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분이 거부감이 없고 이 입양을 하겠다는 거에 그 다음에 자녀분도 또 나는 우리 아빠 자식인데 왜 성이 다른 사람에게 입양이 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두 당사자가 그걸 원해야 되겠죠, 입양을. 그럼 지금이라도 입양 절차를 밟게 되면 네. 이제 아이에게 그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가요? 이제 입양 절차가 확정이 되면 법적으로 이제 부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 재혼하신 남편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 양자 제도도 이제 그냥 양자, 일반 양자가 있고 그다음에 친양자가 있긴 한데 지금은 전 남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양자는 만약에 전 남편분이 살아계시면 전 남편과는 단절되고 지금 남편분과만 이제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은 전 남편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뭐 친양자로 하든 뭐 일반 입양으로 하시든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자녀분도 나도 입양하고 싶다, 나도 이거 동의한다, 나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제 법률적으로 자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사실은 같이 같은 집에 거주하신다고 해도 자로 표기되는 게 아니고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거거든요. 남편분이랑 자녀분이. 그러니까 요거를 다 수정하는 거죠. 가족이라는 관계로. 그러면은 입양 절차를 밟고 나서 제가 뭐 죽기 전에 아이에게 재산을 좀 일부라도 먼저 주게 되면 이게 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나요? 이거는 또 이제 사망의 순서랑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 상담자분과 남편분 두 분이 일구신 재산인데 이제 명의가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녀한테 먼저 증여를 한다, 사전 증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공동 상속인은 남편분만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랑 공동 상속인인 사람이 그러면 남편분이 요 증여에 대해서 특별히 뭐 상관이 없다. 뭐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모든 재산이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는데 자녀한테 간다. 근데 나는 나의 이런 상속분에 대해서 유류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다라고 남편분이 이제 어머님 사후에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그리고 남편이 네. 공무원 생활해서 네. 연금을 지금 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상속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연금법은 가사법상의, 그러니까 민법상의 상속을 따르고 있지 않고요. 연금법상의 상속을 따로 제도를 두고, 규범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규상에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상속을 받는 사람의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통상은 배우자가 1순위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 연금법상에 따라서 이제 상속을 받으시는 거죠. 아까 전에 유언대용 신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금융기관에 이제 가서 하시는 건데요. 이제 금액을 예치를 하고, 그 전까지는 1억 원 한도로만 예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최초에 이제 하나은행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은행이나 뭐 신한은행에서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뭐 이제 증권사 에서도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 가셔서 이제 예치하시는 거죠. 이 구자를 만드셔서 예치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살아생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병원비나 생활비로 이제 내가 빼서 쓰다가 이제 자녀가 만약에 몇 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성년자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자녀가 지금 25이다. 그러면 뭐 30이 되면 그때부터 뭐 1년에 얼마씩 뺄 수 있게, 또 너무 많이 빼는 게 걱정되실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균등하게 쓰기를 원하실 경우에 이제 얼마씩만 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한도를 걸어서 5년에 얼마씩만 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다 뺄 수 있다든지, 이거는 설정하시기 나름이고요.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자의 그 마음에 따라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신탁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점 또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제도 자체가 이 우리가 설정한,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설정한 그 마음에 맞춰서 딱 다 100% 설정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약간 이게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마음과 달리 이제 유류분권자들이 이거를 자기의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점점 뭐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이거를 전부 무효, 신탁이 전부 무효로 받다가 뭐 일부 무효로 바뀌고 막 이렇게 변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유류분 제도도 이제 개정해야 된다고 추세가 변하는 것처럼 변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렇다. 네. 혹시 그러면은 유언장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언장을 뭐 녹음으로 하는지 자필로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많이 있는데, 가장 이제 흔하게 많이 쓰시는 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 계약서처럼 내가 날인만 자필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필로 쓰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유언 뭐 이렇게 장 이렇게 쓰시는 것부터 끝까지, 날인하시는 것까지 다 모두 자필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도 뭐 요즘에 동까지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특정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동 호수까지 정확히 전부 다 기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성함 쓰시고 이제 날인까지 하셔야 되겠죠. 인감도장 날인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게 여러 장인데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유언증서가 여러 장이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실 때, 날짜를 보실 때 내가 앞에 거니까 내 게 먼저니까 내 것만 유효해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게 유효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날짜까지 잘 적어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입양 절차를 한번 잘 밟아봐야 되겠네요. 네, 제일 안심할 수 있는, 지금 민법상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입양 절차를 거치시는 게 제일 안심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재혼 가정에서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양이 안 되는 사례도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증여나 유언을 통해서 상속 문제를 준비하게 되나요? 네, 증여나 이제 유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다면 이제 유류분이 안 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 자필증서 유언을 많이 활용하시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부모님이 상속해 주시는 분이 이제 나에게 좀 부양도 잘하고 뭐 이런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계셔서 신탁도 많이 알아보시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유류분이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직은 명확하게 이제 다 어쨌든 유류분도 다 위헌이 소지가 있다고 본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법정 상속자가 아닌 부분들은 약간씩 다 유류분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 그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대 직장인입니다.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 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거나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습니다.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 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제 동생한테까지 계속 전화해서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는 찾아와서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이런 내용으로요. 스토킹 증거는 다 모아놨는데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날 수 있을까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롭습니다. 더 이상 엮이기 싫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전 남자친구의 집착이 도를 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 전 남자친구의 행동 당연히 스토킹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당연히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통상 스토킹 처벌법으로 이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볼 때 한 3번 정도 이상 지속이 됐는지를 여쭤보는데 지금 충분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되는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스토킹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스토킹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다음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인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리고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제3자를 통해서도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드는 행위, 그리고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 남자친구가 처벌을 받더라도 또다시 상담자를 찾아가서 괴롭힐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러한 2차 가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조치로 이 신고가 갔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든지의 긴급 조치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법원의 추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긴급 조치를 한 부분을.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를 또 판단을 해서 이제 조치를 아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호 명령을. 더불어서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반복적으로 오는 문자나 전화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긴급 조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토킹 처벌법에 이제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하거나 전화, 팩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뭐 몇 번으로 이제 010 뭐 땡땡땡의 땡땡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뭐 직장이나 뭐 집의 주소지를 써서 여기에 몇 미터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나 문자를 올 수 없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다거나 난폭한 행동까지 보였다면 2차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 등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이제 엄청나게 큰 상해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형법상의 폭행이나 협박, 업무 방해나 주거 침입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성폭력이 일어났다 라고 한다면 이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 부분도 처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담자께서 다행히 스토킹 증거를 모아둔 상황입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두면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연락이 계속 온 것. 은 이제 잘 알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단을 하지 않으셔야 계속 연락이 오는 걸 체킹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동안 아직 보호 명령이나 접근금지 가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차단을 하지 마시고 연락이 오는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다 모아두시는 것, 요거는 잘 알고 계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규정이 이제 의사에 반하여 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했냐, 언제 했냐, 만약에 묵시적이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사실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뉘앙스나 말로는 연락하지 마라고 하진 않았지만 뭔가 우회적으로 회피했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경우가 상대방이 무서우니까 더 많으신데, 문제는 이제 사귀던 사이였다라고 하면은 네. 제3자인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이거는 근데 상대방 연락하지 말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 명확한 뜻을 보내시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같이 캡처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이 스토킹 또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나요? 네, 요즘에는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근데 스토킹에 관련해서 처벌이 약하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네, 뭐 반복적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주거 침입이 이루어졌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일단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만났다. 한 번만 만나달라 그래서 한 번 만나러 갔다. 뭐 어떤 사례는 뭐 기사로도 보셨겠지만 돈을 달라고 해서 안 만나는 조건으로 120만 원 주면 내가 연락 안 할게 라고 해서 실제로 120만 원 줬는데도 계속 스토킹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반영이 잘 되지 그러니까 의사에 반하지 않은 거 아니냐, 네가 만나러 나간 거 아니냐, 너 다시 만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네, 하는군요.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사건의 특수성이 좀 반영된 법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별 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 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꼭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네, 어쨌든 피해자분들은 이 연락 오는 것을 끊고 싶은 마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나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들어주거나 그래야 좀 덜하니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폭행이나 뭐 이런 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보호받으실 수 있는 조치들을 활용하시고 이제 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이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반죽 기법을 개발해 고향 친구와 함께 칼국수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주위에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나날이 매출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가게를 한 지 1년쯤 됐을 때 친구는 갑자기 가게를 그만두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두는 건지 친구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았고 결국에는 제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단골 중 한 분이 저희 가게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칼국수 가게가 인근에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집히는 데가 있어 그 가게를 가보았더니 역시 친구가 차린 가게였고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애초에 따로 나가서 가게를 차릴 준비를 했다며 너무도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가게 칼국수가 가격이 더 싸서 단골 손님들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매출이 점점 바닥이 나고 배달 앱에서는 별점 테러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한데요. 제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담 문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연 보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친구라 가지고 동업을 해서 이제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접근했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상담자분이 칼국수 반죽 비법을 개발한 건데요. 이 친구에게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뭐 사안을 제대로 상담한 것은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뭐 동업 계약서가 있는지, 동업 계약서를 쓰셨으면 어떻게 쓰셨는지 뭐 이런 부분을 알아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은 친구라고 아예 지칭을 하신 걸 보면 안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요리 레시피라든지 이런 반죽 기법이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는 바로 영업 비밀이라고 인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럼 영업비밀 침해죄 성립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영업비밀 침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공지성, 공지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냥 알 수 있는 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요리 레시피 같은 것들이 이제 영업 비밀로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비공지성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인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거를 잘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밀 관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동업 계약서를 쓰셨으면 또 얘기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비밀 유지 각서를 쓰셨다든지 아니면 이런 생산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뭔가 절차를 두셔가지고 여기는 뭐 누구만 들어가서 반죽할 수 있다든지 나올 때는 뭐 장부를 써서 이거를 뭐 비밀성을 유지한다든지 뭐 하는 방법을 좀 하셨다면은 이게 또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친구가 인근에 같은 음식 판매로 가게를 열었고요. 심지어 가게 이름까지 같은 상황입니다.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이제 영업비밀 침해죄라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상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부정경쟁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호를 무단으로 동용했고 그 다음에 사연자분 이제 상담자분의 영업이라고 오인하게 만들거나 동일한 제품 예를 들면 뭐 같은 회사의 것이다 라고 오인할 수 있게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부정경쟁 행위를 할 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죽을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제작하고 동일한 상호로 해서 심지어 가격을 조금 더 싸게 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식당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뭐 땡땡 돈가스도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예, 그럴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게 영업을 할 때 뭐 비밀 레시피나 상표 등의 유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류를 좀 처음에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동업 계약서를 쓰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뭐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몇 년 동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겸직을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 레시피나 반죽 기법에 대해서 이제 습득한 것은 다른 곳에서 뭐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둔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외부에서 무선 인터넷이 잡히면 그냥 공짜로 쓰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무료 무선 인터넷을 잡아서 사용합니다. 집에서는 할 수 없이 핸드폰 LTE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무선 인터넷 하나가 잡혔습니다. 이후 저는 1년 넘게 해당 와이파이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 인터넷을 무료로 쓴 보상비를 청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아니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 명이 쓰나 한 명이 쓰나 요금도 같고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절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겁니다 하셨습니다. 네, 뭐 사실 와이파이를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형법상 절도가 되느냐랑 별도로 이렇게 막 당당하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몰래 사용한 경우에 절도죄 성립이 가능한 거죠? 일단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선 인터넷이나 핫스팟 뭐 이런 경우에 핫스팟 같은 경우에 판례가 있긴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느려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도라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이제 민사상으로 그러니까 형법상의 절도랑 또 민사상의 절도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재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형법 329조에서 절도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물을 정리할 조항을 보면 동산, 부동산, 전기까지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옛날에 이 부분을 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컴퓨터 파일이나 전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심각하다면 민사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손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형사상 절도죄 처벌은 아직은 좀 어렵다.
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사례로 예전에 TV 유선을 몰래 공유하는 일이 꽤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절도로 처분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TV 같은 경우에는 유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네. 그 사람의 이제 뭐 선을 이제 유선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가닥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의 그런 선을 손괴한 행위가 업무 방해다. 라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료 사이트를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람이 공유했을 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디 자체가 공유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것, 예를 들면은 뭐 공무원의 어떤 비밀적인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의 아이디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공유하는 것이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형사적으로는 아직은 처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건다면 이 상담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면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로 손해배상을 하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쓰신 게 정말 맞다고 인정을 하신 상태라면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금액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